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올해 초에 한 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을 극우 유튜버에서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바로 그 주인공이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인데요. 오늘 토닥토담에서는 권정민 교수와 함께 우리 사회가 극단주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은 조금 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권정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SNS의 글,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극우 유튜버에 빠지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여자도 똑같이 가야지. 우리 사회는 남자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 여가부는 폐지해야 해. 수개월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아이와 열심히 토론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아이 머리에 심어놓은 생각이 어디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매우 치밀하게 분석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내야 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이런 사상에 빠졌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하더라도 빼내올 방법을 모를 것이다. 나는 10년 넘게 아이들의 가치관 교육에 힘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단 한 달 만에 극우로 넘어갔는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그대로 세뇌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요지의 글을 쓰셔서 SNS에 올리셨는데 왜 이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글을 쓴 날이 서부지법 폭동에 있던 날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 화면을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많이 보이면서 내가 옛날에 우리 애를 그 당시에 한참 전이죠. 그때 우리 애를 그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꺼내오지 않았으면은 지금 나도 내 아들을 이 화면에서 발견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떠올라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였어요? 그게 코로나 끝날 무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런 유튜버들이 막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죠. 근데 애가 매일같이 뭔가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학 강의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극우 유튜버 교육용 콘텐츠처럼 생겼으니까 어쨌든.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야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게 막 들끓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봐서 이게 극우 유튜버다 아니다 이거를 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냥 교양 프로그램 같고 시사 프로그램 같고. 요즘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스며들게 하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했다. 네. 그러면서 애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것에 요지가 있는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LGBTQ 관련 질문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비하적인 말들. 예, 그래서 그때 일베에서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는 거 많았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서 내 아들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절망스러웠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애를 열심히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고 얘가 인기 많은 남자가 되면 좋겠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려면 이 평등, 이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건강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네, 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남자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아드님이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습니다. 이야, 질풍노도의 중요한 시기이긴 했구나. 때는 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도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이 많은데 저도 약간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부모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아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막 거의 극우 유튜버에 좀 함몰되고 이러면 제가 이제 변호사들 이제 민변 무슨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다들 또래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근데 역시나 아이가 뭐 이를테면 이제 성소수자를 약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야 너 게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는 걸 야 너 정말 이런 말 하지 마.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아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제 남편이랑도 얘기했더니 아마 형이 있는 아이가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해서 야 유튜브라는 게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스며드는구나. 그래서 이걸 잘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저도 그냥 발끈하게 너 그런 말 하지 마. 나쁜 거야라고 하고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여성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으면 그래서 좀 눈높이에도 많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이제 좀 폭넓은 그런 거에 잘 맞춰줬으면 하는데 애가 약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발끈했는데 책을 읽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발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발끈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한 템포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책을 읽고. 그래요? 그 게이냐 있잖아요. 네. 저희 딸이 핸드폰이 케이스를 사왔는데 뒤에 게이가 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돼가 문법이 틀린 거야. 이게 맞춤법이 도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은 I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무슨 이런 거를 팔아. 이거 맞춤법도 틀렸는데. 아니 그랬더니, 핸드폰 케이스가 아예 그렇게 나와요? 네. 그건 그랬더니 놀랍네요. 이게 밈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거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 저도 약간은 충격이었지만 일단은 그 순간에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구나. 이게 문화고 밈이구나. 네. 그래요? 그거를 좀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됩니다.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네.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귀 쫑긋 하면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거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다고 뺏어서 핸드폰 볼 수도 없는 모르죠. 거고 네. 유튜브 시청 기록 볼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신다면은 대화하는 중간중간에 언뜻 나와요, 그 그게? 아이가 들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어야지 캐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여성 문제라든지 LGBTQ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뭔가 혐오적인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빨간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빨간불이라기보다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얘가 이걸 어디서 들었지? 네. 그렇죠. 근데 어디서 들었지에서 사실은 그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래끼리 또 그게 또 막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고 좀 위험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제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된장녀라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맞아. 여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짜리,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처럼 느껴졌고 뭐 남자가 데이트하고 계산할 때 여자들이 적립하는 카드는 여자 카드에 적립하고 뭐 할인 카드 계산할 때 할인 카드 내는 남자는 뭐 이렇게 별로 보기 안 좋다 뭐 이런 게 막 예능에 나오면서 그때 당시 남녀 갈등이 막
커지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또 루저란 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뜨거웠거든요. 예. 그때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서 여자친구하고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랑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싸우면서 좀 다시 이제 각성하고 반성했던 케이스긴 한데 네. 제가 왜 그때 그랬을까를 한번 되짚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여러 가지 불안과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 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로 잠시 갈 뻔했던 것이죠. 그냥 그 모든 탓을 다 이성에게 돌리고 여성에게 돌리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불만이 쌓이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빠질 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권정민 교수께서 SNS에 올린 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책을 펴내셨어요.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읽어봤는데 네. 여기서 보면 참 그 충격적인 게 그때 그 아이들이 뭐 계엄에 대해서 맞아요. 계엄은 낭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서로 놀라웠어요, 저 진짜. 이거 되게 충격받았는데 네. 진짜로 이랬던 거예요? 네, 정말로 계엄은 낭만이다라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담 넘어간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직관적으로 약자를 루저. 루저? 네. 아니 난 너무 어떻게 놀랐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게 저희가 이대남과 그러니까 20대 좀 성인이 된 남성들과 청소년들을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부자에 대한 그렇죠. 지식도 많이 없고 예. 투표권도 많이 없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또 한창 이 사춘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권력에 굉장히 또 매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담을 넘어가는 거는 네, 되게 비굴한 짓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판타지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되면 저런 나쁜 놈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사형시킬 거야. 우리가 그런 상상 어렸을 때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현을 시키진 않잖아요. 쉽게 말해 상남자상 뭐 비슷한 그러니까 네. 로망.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엄은 굉장히 멋있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이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게임 네. 세계에서는 네, 이 게임 하다 보면 게임을 하면서 통신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는 은어라고 하죠. 게임 관련된 은어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좀 극우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이제 벽을 넘어 이동하는 장면이 좀 자주 연출이 되는데 그 장면을 연출할 때 이재명 했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때 계엄령 국회 담을 넘었다고? 네. 그걸 그렇게 비유한다고요? 너무 놀랍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팀 전투라는 걸 하게 되는데 팀 전투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엄령이라는 기술을 쓰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나오면 그 게임 유저들은 윤석열 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와, 기술의 이름이 계엄령이라는 것도 너무 놀랍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모르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그냥 단지 어떤 극우적인 사고에 빠져서가 아니라 또래 문화가 있고 또래 은어가 있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따라 쓰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얘네들한테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놀이문화로 먼저 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버스 타면 이제 종종 그 청소년들 교복 입은 청소년이 맨 뒷자리에 앉거든요. 맞아요. 걔네들끼리 대화 나누는 거 보면 한 30초 간격으로 일단 욕이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상한 어떤 그러니까 신조어나 막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또래 정서라는 걸 공유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냥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고 어떤 사고를 어떤 그 정립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용어만 그냥 빌려 쓰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려고 지금 노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이제 버스를 탔는데 뒤에 남학생 둘이 탔는데 아마 선거권을 부여받은 청소년이었나 봐요. 이번 대선 때. 근데 야 그래도 의미 있으니까 투표해라고 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약간 뭐 막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중투표하고.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생들에서 야, 이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한다는 게 대단히 좀 놀랍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째, 그럼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런 극우적 사고가 많이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이 진단하시기에는? 이게 사고라고 까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아직은 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거부감 없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고가 되는 것은 이제 18살, 19살, 20살 성인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권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지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굳어지는 사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이 20대 이후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지금 제가 청소년이라고 통칭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같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주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여자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 여학생들이 아주 진심으로 이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적어도 저희 아이와 저희 딸과 친구들 주변 아이들을 봤을 때는 무엇인지는 알고 주워들은 것은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들끓어하지 않는데 이 남자아이들은 이거를 자기의 일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으로 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청년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사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정서적 공감대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이 극우적인 게 스며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1차 통로가 반페미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페미 정서를 먼저 자극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이제 어떤 문이 열리면서 밀물처럼 어떤 스며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이제 유년기 뭐 이럴 땐 여자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리고 공부나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게 한 중고등학교까지 저도 이제 주변에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교육은 여성에게 어쨌든 먼저 좀 양보해야 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고 소수자인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를 정말 들어보면 여성으로서의 유리천장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대단히 공고하게 있고 그 현실은 근데 아이들에게 와닿진 않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밀리는데 저 여자아이들이 훨씬 우대받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보고 그 다수자라고 그래? 그 상대방이 소수자라고 해?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 야 너네가 오히려 약자야. 왜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환호하게 되는 또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게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 연대를 추종한다.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저도 믿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희가 친구 그룹이 우리 누구나 다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옛날 학교 동창, 뭐 취미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그 여러 그룹을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야. 혹시 학교 그룹만 지금 현재 학교 그룹만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토닥토담에서도 그러니까 그 최근 청년들 특히 청년 남성들의 극우와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되게 조심해서 이걸 일반화하지는 말자. 일부의 현상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 지금 교수님 진단은 그런 겁니까? 이게 오히려 20대 남성들은 저희는 이제 제가 또 대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20대는 오히려 아니고 청소년들.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놀이문화라니까요. 이 놀이문화에 끼지 못하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놀이에서 시작을 해서 갔던 게 그럼 어떻게 발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놀이문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성 비하적인 얘기를 합니다. 계집 10개명 뭐 이런 게 있어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막 날려요. 그럼 막 재밌다고 웃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알겠죠. 네. 아무리 어려도. 근데 거기서 야, 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말 하는 순간 걔는 맞다. 이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따 당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결이 다른 이야기를 못하죠. 특히나 저 때는 또래 문화가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가 거기서 정보일 때. 밀려나는 순간 나는 학교 생활을 못해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네. 보통 저 때도 보면 10대 때는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힘의 논리라는 게 작용을 해서 우리 때는 뭐 힘세고 싸움 잘하는 애가 1등 이런 생각을 하다가 20살 되고 사회에 나오고 뭐 대학교 가고 이러다 보면 그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고 어린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구구에 대한 생각들도 좀 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네.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인 사회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대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뭐 밥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나 그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뭔가 좀 소외되는.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청소년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어떤 유튜브의 어떤 극우 콘텐츠나 이런 게 하나가 만약에 그들 사회에서 화제가 되어버리거나 입길에 오르게 돼버리면 그거가 오히려 이제 성인 사회보다 더 훨씬 빠르게 전파가 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보내지만 이 청소년 애들 사이는 쇼츠, 뭐 밈 이런 거 단톡방에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번져 나가는데 거기서 혼자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MC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책 제목이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 구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구출을 하셨던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요하고 그건 틀렸어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깨닫게 하려면은 굉장히 고도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하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토론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근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필요하고 또 아이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종의 구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가부 얘기를 왜 해요? 보통 애들은 그런 부처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네. 일단 그 아이의 환경을 일단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에 왜 동조를 하는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혼내면 안 된다 이거고요. 혼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교수님과 아드님과의 어떤 그 관계는 어찌 본다면 예외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하지만 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풍경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잘 쌓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드님과 평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 단절된 경우도 되게 많고. 많죠.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그 유튜브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난감한데. 네. 그렇다고 야 핸드폰 갖고 와. 검열.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시청 기록 이렇게 쫙 볼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무리 대화가 단절돼도 밥상머리 내에서 잠깐씩의 어떤 그 말은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순간순간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얼마나 포착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이한테 끊임없이.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 네. 포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쉽지 않겠네요. 평소에 근데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정도 상호 교류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수가 있지. 갑자기 이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이가 거부감부터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서 이랬을 때 평소 대화 없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아빠나 엄마가 너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 요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 여성가족부 어떻게 생각하니?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아이가 뭐로 왜 저러시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됐어 하지마. 이거 바로 나오죠. 네, 그리고 방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가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 예. 가족끼리 뭔가를 계획을 해서 뭔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캠핑이든 어려워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는 영화를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할 얘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과 좋지 않은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이의 생각을 그건 진짜. 듣는 거죠.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계기를 주고 그러다 보면 약간 말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포착해내는 것.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만약에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막 혼내버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부터 그죠? 영화 대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좀 힘든 게 아이들도 바쁘지만 부모들도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저도 교수님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첫 출발이 흑과 백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극단주의.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뭐랄까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되게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그것과는 또 예외인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걸 출발점으로 삼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이나 할 때 M장이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절이나 할 때 가족이 모여요. 근데 정치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게 물론 극단주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네. 대화 단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애들에 대한 접근과 성인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달라야 되는데 일단 성인기로 접어들고 점점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생각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합니다. 아, 불가능이라고 네. 보세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더 네.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냥 정치 얘기 금지 네.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금 그 인정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대화 시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네. 그 정치 가지고 싸우고 부모님 생각 바꾸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중요할까? 그렇게 관계를 그러면- 깨면서까지 필요할까? 그러면 거꾸로 30, 40대의 어떤 그 남성이나 여성이 나의 자식이 극단주의에 빠졌을 때 말고 30, 40대의 어떤 남성과 여성이 나의 부모님이 극단주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그런 해야 돼요? 고민들도 많이 그때는 하시더라고요. 이거 고민 현실적인 많으시죠. 문제예요. 이게 이제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극단주의에 빠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테러를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면 네. 그냥 자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인정하고 용인.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바꾸긴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점점 저하가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주제가 흘러가는 걸 봤더니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는데 2탄은 극우 유튜브에서 엄마를 내지는 아빠를 구출해 왔다도 이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주변에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렵지만 한 번 더 이제 같이 연구를. 그러려면 그 상황이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안 되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극단주의라고 하는 이건 옳고 그름이 성립되는 영역이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끌고 간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성년자라는 청소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아직 사고가 여물지 않은 얼마든지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는 이걸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훈육이나 이런 차원도 아니고 대화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일단 먼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대화의 빗장을 풀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 해 들어가면서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어찌 본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단호하겠던 그때 다른 쪽에는 믿음이 성립이 안 된다. 교정이 힘들다. 오히려 영 믿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변화하는 거를 어디에서 봤냐면요. 네. 최근에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들이 네. 변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의 앱스틴 리스트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평생 보수 정당을 찍었던 분이 계신데 확 바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계기적 사건이 있어서 그게 세월호 참사였어요. 그러시구나. 그걸 겪으면서 왜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대응을 하지?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보다 보면서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사고가 많이 굳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화 이런 거보다는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 네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뀌려면 먼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려면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 성향을 보이다가 A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뭔가 하는 꼴을 보니까 영 아니야. 그 지지를 철회를 해서 바로 그렇다고 B 정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무당층으로 간다라는 거죠. 중간다리. 다른 정당으로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보다가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람이 사고를 바뀌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 있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회의에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라고 하더라고요. 의심. 네. 그게 의혹이라는 거죠. 의혹이 결국은 의혹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심적인 동요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혹을 가지려면 그 의혹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정말 바꾸기 힘든 게 종교, 응원하는 야구팀 그리고 정치적 신념. 세 개는 정말 바꾸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야구팀에 동의해요. 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극단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란을 거치면서. 근데 정말 우리 사회에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청소년을 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 통계 조사 나온 거 보면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이분들의 보이스가 굉장히 커서 과다 대표되는.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극단주의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볼 일은 정말 없는 거여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많이 이게 활발하잖아요. 이게 정말 금전이라. 저는 이게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도 극우 이런 사상을 막 유포하는 사람들도 진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이 되고 이게 화제가 되고 광고가 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그냥 사업 수단이구나,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할 때 그런 책도 있는데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문제나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진보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한 번이 진보라고 해서 올백 진보, 올백 보수라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분야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바로 그 틈을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청소년기에 어떤 그 젠더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경우도 그게 또래에서 어떤 뭐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발달 정도가 다르고 이게 학교 생활에서 또 편차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생활상에서 나에게 자극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다 보면 다른 것으로 번져간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극단주의로 빠져들어간 하나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반패미를 계속 자극을 하는 것도 또래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계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극을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요. 모든 사람이 뭐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더라도 뭐 여성 이슈에 대해서 보수적인데 그럼 그 본인이 담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야, 너 그 생각 잘못됐어. 야, 이거 뭐 틀려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 오히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네. 그러면 강화되고 그 틈을 좀 비집고 와서 자기 좀 확신 같은 걸 심어주는 것도 좀 하나의 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교수님께 다시 이제 그 청소년으로 돌아가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교육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저는 부모님은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강요가 가능하거든요. 강제성이 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음.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꼽자면 너무 지식의 결과, 그러니까 정답만 외우는 교육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 정답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플랫하다 아니면 라운드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결과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지 똑같이 내가 가짜 뉴스를 들어도 이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에 이제 앞으로 좀 바뀐다면은 그런 과정을 좀 더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시험 위주의 교육 제도부터 좀 손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정보단 결과인 게 시험으로 모든 게 증명이 되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좀 뉴스가 좀 됐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기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토론에 붙이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도 듣고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을 하면서 왜 당신 지금 애들 의식화시키냐. 라는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왜 교실에서 정치 얘기하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못한다라는 이런 사실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온 적이 하겠네요. 뉴스도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지적도 되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갔냐면 이거를 맞아요. 교실에서 틀고 그거를 계기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동에 걸려버렸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아니 헌법기관에서 내리는 결정이 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교 현장 일부에서는 이런 현실이 이게 현실이가 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뭐를 하기가 더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됐다는 게 전제돼야 되는 사실관계들. 이를테면 계엄이 잘못됐고 더더군다나 사법부에서도 단죄를 내렸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중립,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마치 이게 양분이 다른 의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사실 전제 사실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너무 이런 기본적인 사실부터 대립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교육이 발목이 잡혀 있는데 유튜브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년 애들이 학원에 이제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갔다가 쉬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뭘 하냐? 유튜브를 엄청나게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유튜브 봐요? 네. 쉬는 시간. 놀이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서 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권력을 추구해야 돼. 힘센 건 아주 멋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난 이미 남성인데. 학교에서는 난 계속 공부도 잘 못하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유튜버는 나와서 나한테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구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 친구들한테 퍼뜨리고 같이 보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훨씬 잘 들어가요. 그렇구나. 공유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특정 용어 또 이제 밈처럼 막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네. 야, 그래서 단체 이름도 신남성연대 이러면 여성으로서 뭐야 유치하네 이런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자족감을 주는 수도 있겠네요. 더 직관적이겠죠. 직관적으로 와닿고. 근데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튜버들도 그렇고 유튜브 그 회사 자체도 그렇고 결국에 최종 목적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뭐 자제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청을 금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핸드폰 뺏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화의 채널을 이제 폭파시키지 마라.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항상 열어놔라. 대화를 맨날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뭐 학폭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울감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부모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민주주의다.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아니라. 바로 그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해요. 소중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게 극단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로 얘기되는 뭐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운영해 들어가는 공통 구성원인데 특정 구성원들을 배제해버리고 혐오해버리는 게 민주주의 이제 반민주주의 현상인데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직접 투표 이런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렇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는 지금 이걸 극단주의를 전제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다수의 청소년은 그게 극단주의라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하고 반하는 배척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고라는 생각을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민주주의 교육이 부실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도 있고 어떤 민주성, 민주화 그리고 역사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가 있고 딴지 걸기식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진단도 듣고 좀 공감이 됐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학생 때 20대 때 제일 진보적이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때 막 역사 교육도 하고 대학 가서 선배들이랑 막 토론하고 그런데 요즘 세대는 계속 보수성을 좀 유지하고 또 문화도 이제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가 오히려 사회 나가서 군대 가고 군대에서도 이제 지금 막 그런 문화가 더 팽배하다고 하는데 사회 나가서 부조리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때 좀 이거 사회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차츰 완화되는 측면도 있구나 이런 극우화 사상이란 게 이런 생각도 한켠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구출된 아드님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네, 예수가 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 뉴스를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친구들을 설득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희 애 보고 야 저기 빨갱이 온다 이러는데 아이에게 제가 야 너 조심해 그랬는데 엄마 아니야 난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맞는 방향이 맞으니까. 얘네들한테 그냥 다 노린 거예요. 그것조차. 그럼 이제 친구하고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토론도 하는데 네. 아주 재미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토론을 얘네들이 챗GPT랑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사람 말은 안 듣는데 챗GPT가 계엄은 나쁜 거야. 내라는 잘못된 거야. 그럼 또 그건 받아들인대요? 그건 또 들어요. 애들이 또 AI는 신뢰를 하더라고요. 어머. 야, 그래? 너무 생경하네요. 그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 조언은 안 듣는데 AI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따르게 되더라고요. 계엄에 대해서도 이렇게. 왠지 얘는 사심 없이 다른 감정 없이 진실만을 말해주셨을 것 같은 이 믿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거고. 마지막으로 근데 그 교수님이 SNS에 그 글을 올렸을 때 너무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비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부모상을 저한테 투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강요하는 부모상.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말 그대로 아이고 토론한 거잖아요. 강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 라이프스타일이거든요. 얘야 민주주의는 중요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생활에서 민주적인 그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그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민주주의 교육인 건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의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로 수렴이 되는 거죠. 뭔가를 하려면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보는지도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야 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도 그래야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